인도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은 바로 삼성을 향하고 있었죠. 8천억 원을 내거나 모든 자산을 압류하거나 전 세계가 경악한 인도의 배신. 72시간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었어요. 30년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제물로 바치는 경제적 선전포고였죠. 세계 모든 언론은 삼성의 굴복을 기정사실화했고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천억도 굴복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했지요.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이 인도를 굴복시켰습니다. 인도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겁니다. 배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상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72시간. 삼성전자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8천억 원을 내거나 자산을 압류당하거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 메모리 기업조차 한 나라의 정치적 야욕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20년을 살며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2018년 WTO 자문으로 일할 때였어요.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게 3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관세 20% 소급 적용. 총 8,800억 원 납부하시오.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삼성이 지난 5년간 인도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모두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72시간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첸나이 공장을 포함한 현지 자산 일체를 압류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건 삼성과 인도의 관계였습니다. 1995년부터 30년간 삼성은 인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첸나이 공장에서만 4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했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삼성 덕분에 성장했죠. 제가 2019년 첸나이를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삼성 R&D 센터를 꿈꾸는 인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빛. 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 삼성이 지원한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는 주민들. 삼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꿈이죠. 당시 만났던 한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배신한 거예요. 뉴델리 35도 폭염 속에서 삼성 본사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CNN에서 긴급 해설 요청이 와서 급히 날아갔거든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현지 언론은 마치 축제라도 벌이는 듯 흥분했습니다. 삼성, 인도 정부 압박에 결국 굴복하나. 글로벌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인도의 철권. 메이크 인 인디아, 진짜 위력을 보여주다. 인도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교수님, 삼성이 이번에는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한나라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순간 CNN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삼성 측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봐온 케이스들을 떠올려 봤죠. 아마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단계적 철수를 검토할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없죠. 하지만 서구 언론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CNN은 삼성조차 인도의 정치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냉소적으로 평가했죠. BBC는 아예 삼성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스탠퍼드 동료 교수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맞았어. 한국 기업들은 결국 정치 앞에서 무너지는군. 저는 씁쓸하게 답장했어요. 아무리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라 해도 한나라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순 없지 않나. 다음 날 아침 제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삼성이 정말 8천억을 낼 수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나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한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정치적 압박 vs 기업의 생존. 이 대결에서는 언제나 정치가 이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71시간 32분이 남았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8천억 원을 내지도 백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인도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세계관세기구에 공식 제소합니다. WTO가 아닌 WCO. 세계관세기구 제소라니. 저는 그 순간 20년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국제법과 통상규칙의 해석 자체를 뒤바꾸려는 시도였어요. 미쳤나? 설마 WCO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WCO와 WTO는 완전히 다른 기구예요. WTO는 무역 분쟁을 다루지만 WCO는 순수하게 관세 분류와 해석만 다루거든요. 정치적 압박이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삼성의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아닌 순수한 기술적 해석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건 천재적이거나 자살행위거나 둘 중 하나야. 제가 동료에게 말했던 거예요. 인도 언론은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삼성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외국 기업이 감히 인도 주권에 도전하다니. 이제 모든 자산을 즉시 압류해야 한다. 하지만 압류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WCO 제소가 접수되는 순간 국제법적으로 미묘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아니 한국이 준비한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삼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아직도 소름 돋게 기억나요. 우리는 인도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과 싸우는 것입니다. 국제통상 규칙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변호사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략가의 선전포고였습니다. 72시간의 최후 통첩이 지나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굴복하지 않았고 인도는 강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죠. WCO 제네바 본부에서 벌어질 판결을 두고 세계 언론은 또 다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삼성 대 인도 승자는 WCO 판결이 바꿀 글로벌 통상 질서. 한국의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서려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더 놀라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6개월 뒤 세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지켜보며 삼성의 몰락을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불과 6개월 뒤였어요. 아침 7시 제네바에서 날아온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관세기구 삼성전자 제소권 최종 판결. 한국 측 해석 전면 채택.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럴 줄이야.
WCO는 세 차례의 표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의 관세 해석은 틀렸고 한국의 주장이 옳다는 거였어요. 인도 정부의 소급 적용은 국제 관세 협약 위반. 삼성전자에 대한 8천억 원 부과는 무효. 더 놀라운 건 표결 결과였습니다. 180개 회원국 중 134개국이 한국 편에 섰어요. 압도적 승리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엔비디아, 삼성 HBM3 12단 공식 인증 완료.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거든요. 법정에서의 승리와 기술적 승리가 같은 날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급히 제가 아는 반도체 업계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이거 진짜야? 삼성이 정말 엔비디아 인증을 받은 거야? 데이비드, 나도 믿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실패하던 삼성이 갑자기. 마크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담겨 있었어요. HBM3 12단, 발열 문제 완전 해결했어. 전력 효율도 15% 개선됐고, 엔비디아가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시켰다는 게 더 놀라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이 버텨낸 게 아니었어요. 승리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두 전선에서 동시에. 스탠퍼드 연구실로 돌아가자 학생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삼성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죠.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CNN 삼성의 기적적 반전 어떻게 가능했나. BBC 한국 글로벌 통상 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파이낸셜 타임스 삼성 HBM3 AI 시대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 6개월 전 삼성의 몰락을 예고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WCO 판결을 존중하며 삼성과의 반도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독일 경제부도 뒤따랐죠. 한국의 기술 혁신과 법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 규칙 준수의 모범 사례로 본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인도만 홀로 고립됐죠. 뉴델리에서 날아온 소식들은 참담했어요. 첸나이 산업단지에서 삼성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았고 지역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만났던 그 인도 엔지니어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 끝장입니다. 정부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삼성을 몰아내려던 인도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 1년 넘게 엔비디아 인증에 실패하던 삼성이 갑자기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다. WCO에서 134개국의 지지를 받는다. 이 모든 게 같은 시점에 터진다. 우연은 없어. 분명 뭔가 있었을 거야. 제가 동료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고 HBM 개발 과정을 추적하고 WCO 제소 전략을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삼성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였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보여준 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완벽한 카운터 어택이었습니다. 법정과 기술, 외교와 혁신을 동시에 작동시킨 거였어요. 제가 2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하면서 본 가장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야. 제가 그날 일기에 쓴 말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규칙을 만들고 세계가 따라가는 시대가 시작됐다. 9월의 그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삼성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BM3 12단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승리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어야 했던 배신과 압박, 절망과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힘을 보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도전을 해내는 집념.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6개월 전 제가 예상했던 삼성의 몰락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부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성과 인도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게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30년간 함께 성장한 진짜 동반자였거든요. 1995년 삼성이 첸나이에 첫 공장을 세웠을 때만 해도 그곳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숙련 인력도 없고 산업 기반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2019년 첸나이를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삼성 공장 주변으로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만 4만 2천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주변이었어요. 삼성을 중심으로 3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부터 물류회사, 포장재 업체까지. 삼성이 뿌리내리면서 전체 지역이 산업 허브로 변모한 거였죠. 고용 효과만 따져도 엄청났습니다. 직접 고용 4만 명의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5만 명이 넘었어요. 한 도시 전체 인구가 삼성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교육과 인재 양성이었어요. 삼성 인도 R&D 센터는 현지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삼성에서 일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제가 만났던 라메시라는 엔지니어의 말이 기억나요. 삼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콜센터에서 일했을 겁니다. 삼성에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삼성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꿈이었습니다.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은 첸나이 공과대학과 협력해서 반도체 전문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500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인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장학금 사업도 있었죠. 매년 1,00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광범위했어요. 삼성이 지원한 병원에서는 연간 50만 명이 무료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심장병과 암 수술 같은 고난도 치료까지 무료로 제공했어요. 농촌 지역 IT 교육 사업도 있었어요. 삼성이 만든 모바일 교육센터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디지털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여성 기업인 육성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5천여 명의 인도 여성들이 삼성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들을 직접 봤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뿌린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삼성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한 농촌 이장의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30년간 이런 관계를 쌓아온 삼성이었어요. 한국과 인도는 진짜 동반자였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2025년 인도가 갑자기 등을 돌린 거예요. 모디 총리가 추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 제조업 육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외국 기업들을 압박해서 기술과 이익을 빼앗으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요구한 것들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핵심 기술 전체를 현지 업체에 이전하라. 연구개발센터를 인도 자본으로 전환하라. 이익의 80%를 인도에 재투자하라.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기술을 그냥 넘겨달라는 거였어요. 삼성이 혈담으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공짜로 달라는 거였죠.
더 가혹한 건 관세 폭탄이었어요. 기존 5%였던 관세를 갑자기 20%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이라며 3년치를 모두 내라고 했어요. 계산해보니 8,800억 원이었습니다. 인도 언론은 환호했어요. 외국 기업의 착취 시대는 끝났다. 인도가 진짜 독립을 쟁취했다. 삼성 같은 기업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갔던 시절은 지났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착취라니요? 삼성이 인도에서 뭘 착취했다는 거죠?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천 개 업체를 키우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원한 게 착취라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어요. 인도 상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인도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25만 명의 생계를 타격이 있을 수 있다로 표현하다니. 30년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의존 관계로 폄하하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인도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삼성 퇴출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삼성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졌죠.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처럼 생각한다는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삼성이 언제 인도를 식민지처럼 다뤘다는 거죠? 오히려 현지 직원들을 한국 본사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2019년에 만난 삼성 인도 법인 사장도 현지인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인도 회사입니다. 다만 한국 기술과 함께하는 인도 회사죠. 그때 그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도는 30년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착취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에 쓴 말이었어요. 더 씁쓸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삼성이 HBM3 기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인도가 칼을 뽑아든 거예요. 마치 약한 사자를 집단으로 공격하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배신한 건 인도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워싱턴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최대 동맹 미국도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반도체법을 근거로 삼성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귀띔해준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공장을 더 지으라는 압박이죠. 그리고 핵심 기술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최대 동맹 미국마저 또 다른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는 관세로,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로.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이익을 자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둘러싸고 벌이는 기술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동반자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30년 우정도 동맹 관계도 결국 이익 앞에서는 무의미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한국을 압박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 별것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압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도도 미국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삼성의 메모리 기술은 AI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놓치면 미래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압박한 거였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종속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떠나면 인도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인도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은 자국 기술의 핵심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이 싸움이 세계적 패권 전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작지만 강인한 나라, 한국이 서 있었어요. 인도의 배신을 목격한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대 동맹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돌발 발언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무엇을 얻고 있죠? 이건 공정하지 않은 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TV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거래, 동맹이 아니라 딜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투자하는 건 고작 200억 달러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압박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기술을 가져온다면 완전히 면제해 줄 수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협박과 거래였습니다. 저는 급히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건 백악관에서 일하는 정책 전문가였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엔 정말 다르다. 트럼프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직접적이야. 우회적인 압박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걸고 있어. 관세든 제재든 뭐든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하자는 거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에게 텍사스 공장 투자를 300억 달러로 늘리라고 요구했어. 그리고 HBM 기술의 핵심 연구 개발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300억 달러라니. 기존 계획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었어요. 만약 거부하면 25% 관세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 제한까지 다 가능해. 트럼프는 진짜로 할 사람이거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부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윈윈 딜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더 투자하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첫째, 텍사스 공장 투자를 300억 달러로 확대. 둘째, HBM4 기술 개발을 미국에서 우선 진행. 셋째, 미국 내 연구 인력을 현재의 3배로 확대. 이건 지원이 아니야. 기술 강탈이지. 제가 동료에게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교묘한 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면 삼성에게 100억 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었죠. 동시에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다른 경쟁국들에 대한 관세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25% 관세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이야. 워싱턴의 한 통상 전문가가 말했어요. 압박과 혜택을 동시에 제시해서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거지. 사실상 강요야. 저는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애플 본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난처해하고 있어요. 삼성의 메모리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한데 트럼프가 삼성을 너무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엔비디아 CEO가 비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삼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GPU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우선이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이 불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새삼 실감했어요. 세계 최강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설 정도로 한국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2025년 3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삼성 미국 법인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트럼프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삼성이 아니게 돼요. 하지만 거부하면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본사의 입장은 확고해요.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압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에요. 실제로 삼성의 대응은 정교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투자는 250억 달러로 늘리되 HBM4 기술 개발은 여전히 한국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내 연구 인력은 늘리되 핵심 기술지는 한국에 남겨두겠다고 했죠. 부분적 양보는 하되 핵심만큼은 지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진짜 기술 이전을 원한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이고 좋은 동맹입니다. 하지만 더 공정한 딜이 필요해요. 삼성이 미국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트위터를 통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메시지가 더 강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관세든 제재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상을 선호합니다. 협상이라는 이름의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말했지만 동시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협력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일방적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삼성의 심장을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세계는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삼성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조차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어요.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굴복하지도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협상의 고수를 봤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도 자신의 핵심만큼은 지켜내는 작지만 강인한 나라의 자존심을 말이에요. 인도와 미국의 압박을 목격한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정말로 삼성 없이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첸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도가 삼성에게 등을 돌린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예전에 왔을 때보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도 호텔 직원도 모두 어딘지 모르게 침울해 보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 공장이 있는 스리페룸부두루 산업단지였습니다. 2019년에 봤던 그 활기찬 모습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삼성 공장 정문 앞에는 경비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 대의 차량이 드나들던 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협력업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임대 또는 매매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어요. 라마찬드란이라는 사장이 운영하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2019년에 만났을 때는 직원이 2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교수님 기억하세요? 2019년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가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이 꼴이에요. 그의 공장은 삼성 휴대폰 부품의 40%를 납품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삼성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주문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기술과 설비가 모두 삼성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직원 200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인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단순히 한 공장이 문 닫는 게 아니라 200개 가정의 생계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삼성과 직접 거래하던 협력업체만 3,200개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었습니다. 물류업체, 포장재업체, 청소업체, 급식업체.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생태계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첸나이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상권이 한산해져 있었어요. 한 카페 사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70% 줄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단골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와요. 근처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지원하던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월 10,000명이던 환자가 3,000명으로 줄었어요. 의료진도 절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원장의 말이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교육 분야였습니다. 삼성과 협력하던 첸나이 공과대학의 반도체 학과가 폐과 위기에 놓였어요. 삼성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실습 장비도 가져갔고요. 학과장의 설명이었어요. 학생들이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삼성이 매년 500명을 채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4학년 학생인 프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4년간 반도체 공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에요. 삼성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녀의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반은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학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남학생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다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역 전체의 변화였어요. 첸나이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3개월 만에 8%에서 23%로 치솟았습니다. 지역 총생산도 15% 감소했어요. 삼성이 떠나면서 도시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첸나이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었어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닫힌 게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 거죠.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삼성 관련 업체들의 세수가 연간 5천억 루피였어요. 그게 거의 제로가 됐으니 시 재정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첨나이 시는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도 동결했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을 내쫓으려고 하면서 우리 일자리까지 가져갔다. 시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나온 구호였어요. 저는 그 시위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삼성 복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거예요. 시위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군요. 우리 상황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에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삶 전체를 잃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울먹이며 한 말이었어요. 그는 삼성 협력업체에서 15년간 일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고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삼성만이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인도 정부가 착각한 게 있었다는 것을.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첸나이라는 도시 전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추자 도시 전체가 숨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가 문을 닫고 병원이 축소되고 학교가 폐과되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닫힌 게 아니라 생태계가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뉴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압박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8천억 원의 관세, 기술 이전, 자국 기업 보호.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건 훨씬 컸어요. 25만 개의 일자리, 수조 원의 경제 효과,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인도의 선택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어요. 삼성을 몰아내려다가 자국민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기업의 진짜 무게를 실감했어요. 한국 기업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도시의 경제 생명줄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도시가 숨을 잃고 수십만 명의 삶이 흔들렸어요. 인도가 버린 것은 기업이 아니라 자국의 미래였던 거죠. 첸나이에서 본 참담한 현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마자 도시는 정말로 숨을 잃었어요. 승리의 환호가 잦아든 뒤 저는 홀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년간의 삼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관련 보고서, 언론 기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제가 그 자료들을 다시 펼쳐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격이 가능했을까? 9월의 놀라운 승리 뒤로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취재 노트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기록해둔 내용들은 모두 삼성의 실패와 위기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2024년 3월 기록 삼성 HBM3, 엔비디아 인증 또 실패. 발열 문제 해결 못해. 2024년 6월 기록 SK하이닉스, HBM 시장 90% 점유. 삼성 완전 밀려나. 2024년 9월 기록 월스트리트 저널, 삼성 HBM 사업 포기 임박 보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모든 증거는 삼성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제가 2024년 가을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반도체 전문가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삼성 HBM은 끝났어요. 1년 넘게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HBM3는 초당 819GB의 데이터 처리가 기본인데 삼성 제품은 발열 때문에 550GB도 못 넘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치명적 결함이죠. 더 충격적인 건 수율 문제였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칩이 20%밖에 안 나와요. SK하이닉스는 80%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어요. 그렇다면 삼성이 HBM 시장에서 철수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도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모은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뭔가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삼성, 평택 라인의 추가 투자 단행. 1조 원 규모. 2024년 7월 삼성,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팀 3배 확대. 2024년 10월 삼성,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특허 대거 출원. 실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투자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2024년 5월 한국 정부 차세대 반도체 R&D에 3조 원 지원 발표. 2024년 8월 산업부 반도체 전략물자 수출 규제 완화. 2024년 11월 외교부 WCO 관련 다자 협력 강화 나서. 이상했습니다. 삼성이 기술적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 정부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급히 당시 언론 보도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 삼성 HBM 사업, 향후 2년 내 철수 불가피. 모건 스탠리 분석 메모리 반도체 시장, SK하이닉스 독주 체제 고착화. JP모건 전망 삼성, HBM 포기하고 다른 영역 집중해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 목소리로 삼성의 패배를 예언했어요. 심지어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 HBM 경쟁에서 사실상 백기투항. SK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린 삼성의 선택은 메모리 1위 삼성의 굴욕적 패배. 저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는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가 핵심 기술에서 뒤처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MIT의 반도체 전문가도 비슷한 견해였죠. 한국 기업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추격은 잘하지만 선도는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조했었어요. 2024년 12월 제가 쓴 칼럼 제목이 삼성의 몰락과 한국 반도체의 미래였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삼성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외부에서는 실패와 좌절만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한 삼성 연구원이 익명으로 한 인터뷰가 기억났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정부도 우리를 믿어줬거든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망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돌파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 말을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HBM3에서 고전하는 동안 비밀리에 HBM3 12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 HBM3가 8단 적층이었다면 12단은 50%더 많은 메모리를 싸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12단을 쌓으면 발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전력 소모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찾아본 특허 자료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관련 특허가 47건이나 출원됐어요. 모두 열 관리와 전력 효율 관련 기술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정부의 뒷받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의 도전을 믿고 있었어요. 실패가 계속되는데도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제가 당시 산업부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기억났어요. 교수님,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때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정부는 삼성의 비밀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WCO 제소 전략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교부 자료를 뒤져보니 이미 2024년부터 관련 법리 검토가 시작됐더라고요. 통상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국제법 전문 로펌과 계약을 맺고 WCO 전례들을 샅샅이 분석했어요. 인도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삼성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였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반격을 준비했던 거죠.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HBM3 12단에 도전하고 법적으로는 WCO라는 새로운 전장을 선택했어요. 외교적으로는 134개국의 지지를 끌어냈고 산업적으로는 차세대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업의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전략적 승부였어요. 그동안 저는 겉으로 드러난 실패만 보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깨달았다.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치열한 준비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배신과 압박을 견뎌내며 이 승리를 만들어냈는지 그 진짜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삼성이 어떻게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방문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캠퍼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동안 제 마음은 기대와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그곳에서 삼성 반격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평택 삼성 캠퍼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어요.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의 거대한 공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단지 중 하나입니다. 건물만 해도 30개가 넘고 하루에 수만 명이 일해요.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났는데 직접 보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HBM3 12단 생산 라인이었어요.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장비들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 한 대가 수천억 원짜리 장비입니다. 생산팀 차장이 EUV 노광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 ASML 한 곳뿐이에요. 우리가 이 장비로 만드는 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죠. 그 장비 앞에서 작업하는 엔지니어의 집중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HBM3 12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군요. 공식적으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5년이 걸렸다고 봐야 해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수천 번의 실패라는 말이 와 닿았어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HBM3 개발을 총괄한 한 상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2024년 내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떨어졌거든요. 발열 문제, 전력 소모 문제, 신뢰성 문제.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구체적인 문제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HBM3는 기본적으로 8개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예요. 하지만 삼성은 12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50%나 더 많은 메모리를 담으려는 야심찬 도전이었어요. 문제는 칩을 많이 쌓을수록 발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였습니다. 12단을 쌓으면 내부 온도가 극도로 높아져요. 그러면 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 상무의 설명이었어요. 전력 소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 HBM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개발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솔더볼이라는 작은 금속 구슬로 칩들을 연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현미경으로 칩 단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구리와 구리가 원자 단위로 직접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항이 대폭 줄어들고 발열도 크게 감소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어요. 2024년 여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주 엔비디아에서 불합격 통보가 날아왔거든요. 연구팀을 이끄는 한 전무가 그때를 회상했어요. 팀원들이 거의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무제한 지원을 해줬어요. 장비든 인력이든 예산이든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도 있었습니다.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로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든든했어요. 나라가 우리를 믿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 지원을 받으며 연구팀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2024년 말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발열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재로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했죠. 그 결과 탄생한 게 HBM3 12단이었어요. 성능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존 HBM3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폭 향상된 전력 효율. 용량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최신 AI 칩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요. 기술팀장의 설명이었어요. AI 훈련에 필수적인 메모리 대역폭을 완벽하게 지원하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연구진들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세대 HBM 개발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한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몇 년 내에는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차세대 개발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정교한 장비들과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제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개발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AI가 더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 미래를 대비한 거죠. 그 연구원의 말에서 저는 확신에 찬 미래 비전을 느꼈어요.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감명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AI의 심장을 설계합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한 말이 강하게 와 닿았어요. 챗GPT든 자율주행차든 모든 AI 기술의 핵심에 우리 메모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멈추면 AI 발전도 멈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게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래 기술 전체의 심장이었어요. 연구진들의 눈빛도 남달랐습니다.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넘쳐났어요. 인도가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이 우리를 흔들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거든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다른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외국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결국은 우리 기술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버티고 싸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곳 평택에 그 답이 있었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력, 무제한 투자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집념. HBM3 12단은 단순한 칩이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벌써 더 큰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내 카페에서 만난 한 팀장이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죠. 그는 자신있게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갈 거예요.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연구개발센터를 나오면서 만난 한 박사급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한국을 메모리 강국에서 AI 시대의 패권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평택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승리를 가능케 한 심장이었다고. 인도의 압박도 미국의 회유도 결국 이 기술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흔들려 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나는 한국의 반격 카드를 보았습니다. HBM3 12단은 단순한 칩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심장이었어요. 한국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니 제가 놓쳤던 중요한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택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세대 HBM 개발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미래 계획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업계 소식통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이미 HBM4 시제품을 완성했다는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에서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어요. HBM3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거라고 들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16단 적층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게임이 바뀌는 거죠. 16단이라니. HBM3 12단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16단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일부 샘플이 주요 고객사에 전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더군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여러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HBM4의 성능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용량은 기존의 2배, 속도는 초당 2TB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현재 AI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MIT의 한 AI 전문가가 말했어요. 챗GPT보다 10배 더 복잡한 모델도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 개발이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외부에서는 삼성이 HBM3 개발로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달라졌어요. 한 통상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예전에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해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HBM4가 차세대 AI 메모리의 사실상 표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쟁사들이 모두 HBM4와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규격을 정하면 다른 회사들이 그에 맞춰 따라오는 구조가 됐어요. 반도체 업계의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격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선도자가 된 거였어요. 국제 무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WCO 승리 이후 한국의 통상 전략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WCO에서 승리했는지 분석하려는 연구 프로젝트가 여러 곳에서 시작됐어요. 워싱턴의 한 정책연구소 관계자가 말했어요. 특히 중소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배우려는 거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뤼셀의 한 EU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의 한계를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인정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관련 펀드에 몰려들었어요.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국가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한 펀드 매니저가 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6개월 전에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삼성의 몰락을 예상했던 그때의 저는 얼마나 근시안적이었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업의 반격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기술과 외교, 법적 대응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였어요. 그 결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남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곧 권력이에요. 그 권력의 중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6개월간의 추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완전히 변모했어요. 세계가 한국의 기준을 따르고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HBM4라는 차세대 기술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AI 시대 패권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인도의 배신도, 미국의 압박도 결국 한국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촉매가 됐어요. 지금 이 순간도 평택에서는 더 놀라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미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심장은 분명 한국에서 뛸 것입니다. 삼성의 승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인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인도의 배신, 미국의 압박,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선 한국.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의 기준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평택에서 시작된 그 심장 박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변모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